청취자님 상상해보세요. 아주 비싸고 성능이 엄청 뛰어난 최신형 카메라를 딱 샀거든요. 네, 좋은 카메라죠. 그래서 아무 무늬가 없는 깨끗한 하얀 벽을 딱 찍었는데 결과물 사진에는 막 온갖 화려한 그래피티가 잔뜩 그려진 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카메라 센서가 완전히 고장났구나 하고 당장 서비스 센터에 달려가시겠죠. 그쵸. 당장 환불을 요구하든 교환을 하든 막 따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뇌가 매 순간 평생토록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막 조작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어떨까요? 뇌는 환불할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환불은커녕 우리는 그 조작된 결과물을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눈이나 귀 같은 감각기관이 되게 투명한 유리창이나 아주 정밀한 렌즈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뇌에 전달한다고 믿는 거죠. 네네. 하지만 신경발달과 뇌과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그 깨끗한 유리창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약간 자기중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번 자료 분석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내면 소통과 마음 근력 훈련에 관한 심도 있는 강의 자료를 voil샅이 파헤쳐 볼 텐데요. 청취자님, 이번 깊이 있는 탐구에서는 자료의 전반부 한 23분가량은 과감하게 건너뛰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복습했던 내용들이죠. 네, 맞아요. 그 의식이 만들어내는 환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의 단일성이라던가 동시성, 시간의 흐름, 또 체화성, 수동성 같은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은 이미 다루었으니까요. 배경 지식으로 이미 충분하시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생존과 직결된 뇌의 핵심 메커니즘, 그러니까 뇌가 세상을 어떻게 추론해내는지 그 심장부로 직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그 전반부의 현상적인 이야기들을 지나서 뇌의 능동적 메커니즘으로 딱 들어가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감정적 고통이랑 신체적 증상들의 진짜 원인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제일 시각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게 바로 착시 현상 부분이었어요. 그 흑백 사진이요? 네네. 청취자님들도 인터넷에서 한 번쯤 보셨을 법한 이미지인데요. 그 완벽한 흑백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 얇은 색깔 선들을 격자무늬로 막 쭉쭉 그어놓았어요. 선만 그어놓은 거죠? 네, 선만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눈에는 사진 속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 전체가 파란색이나 노란색, 빨간색으로 생생하게 칠해진 컬러 사진처럼 보인단 말이죠. 내가 색을 채워나온 거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도 있죠. 위아래 명도가 완벽하게 100% 똑같은 회색 블록 두 개가 있는데 중간에 손가락을 대서 그림자가 지는 경계선을 딱 가리면 완벽히 똑같은 색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손가락을 치우면? 손가락을 치우는 순간 위쪽은 짙은 쥐색으로 보이고 아래쪽은 밝은 흰색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거 뇌가 지금 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정보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멋대로 소설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소설을 쓴다기보다는 아주 필사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빛의 파장이나 명도 같은 외부의 감각 정보는 그저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일 뿐이거든요. 원재료요? 네, 우리 뇌는 무게로 따지면 체중의 한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는 전체의 20% 이상을 가져다 씁니다. 만약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픽셀 데이터를 매 순간 제도 베이스에서 새롭게 분석하고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금방 과부하가 걸려서 타버리지 않을까요? 엄청난 칼로리가 소모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계산하기엔 배가 너무 고파진다는 거죠. 그래서 뇌는 진화 과정에서 아주 영리한 전략을 택했습니다. 어떤 전략이죠?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축적한 기억이나 경험 그리고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정보의 총체인 내적 모델을 구축한 겁니다. 영어로는 인터널 모델이라고 하죠. 내적 모델, 그러니까 일종의 템플릿 같은 건가요? 맞아요. 그림자가 진 곳에 있는 물체는 실제보다 더 밝은 색일 것이다 라던가 이런 패턴의 선이 있으면 그 사이 공간도 같은 색일 것이다 라는 결론을 미리 만들어두는 겁니다. 미리 결론을 내놓고. 네, 그리고 외부에서 막 불완전한 감각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일일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적 모델을 그 데이터 위에 그냥 덮어 씌워버리죠. 이것을 뇌과학에서는 능동적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능동적 추론, 그러니까 우리 뇌는 외부 풍경을 있는 그대로 찍어내는 인스타그램 기본 카메라가 아니네요. 기본 카메라가 아니죠. 네, 내 과거의 경험이라는 필터가 아주 두껍게 세팅되어 있는 사진 앱에 가깝군요. 렌즈에 들어온 정보가 부실하면 앱이 알아서 없는 색깔까지 칠해버리는 거잖아요. 현실을 아주 잘 반영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가진 기존의 예측을 외부 감각을 통해서 그냥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죠. 확인만 하는 거군요. 네, 인간은 수동적인 정보의 수신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내적 모델을 세상에 투사하는 아주 능동적인 예측 기계입니다. 좋아요. 뇌가 칼로리를 아끼기 위해서 뇌를 미리 예측을 하고 세상을 덧칠한다는 건 메커니즘적으로 이해가 딱 갑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죠? 만약 뇌가 덮어씌우려고 준비한 그 필터, 그러니까 그 예측이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뇌는 A일 것이다 라고 잔뜩 기대하고 문을 열었는데 외부 현실은 완전히 B인 상황 말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순간 뇌에 비상벨이 울린다는 겁니다. 뇌의 내적 모델이 한 예측이랑 외부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감각 정보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예측 오류라고 부릅니다. 예측 오류, 프리딕션 에러네요. 네, 연력학이나 정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뇌 시스템 내에 자유 에너지가 급증했거나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확 높아진 상태를 의미하죠. 잠깐만요. 여기서 자유 에너지나 엔트로피 같은 물리학 용어가 막 나오니까 살짝 아득해지려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내 예상이 틀렸네, 머쓱하다 정도의 심리적인 놀람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요, 훨씬 더 물리적이고 생존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까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내적 모델을 쓴다고 했죠. 네, 20%나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측 오류가 발생하면 뇌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처리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현실을 수정하려고 엄청난 양의 실제 대사 에너지를 막 끌어다 써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하려고 꼼수 썼는데 오히려 에너지를 펑펑 쓰게 된 거네요. 그렇죠. 생명체에게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있잖아요. 따라서 뇌 시스템에서 자유에너지, 즉 예측 오류가 높아졌다는 건 정보 처리 비용이 급증해서 생존이 위태로워졌다는 물리적인 경고입니다. 아, 예측이 틀렸다는 건 뇌 입장에서는 곧 내 생존을 위협하는 엄청난 칼로리 낭비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강의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원초적인 비유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바다에서 평화롭게 헤엄치던 물고기가 파도에 휩쓸려 무토로 튀어나와 펄떡이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헉,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이 물고기의 뇌 속에 있는 내적 모델은 세상은 물로 가득 차 있고 아가미로 숨을 쉴 수 있으며 중력은 부력에 의해 상쇄된다고 굳건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무시잖아요. 네, 그런데 피부랑 아가미를 통해 들어오는 외부 감각은 물기가 없고 산소가 안 들어오고 바닥에 몸이 무겁게 짓눌린다는 아주 거친 데이터를 막 쏟아냅니다. 와,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시스템 붕괴네요. 예측이랑 현실의 차이가 만들어낸 아주 극심한 서프라이즈 상태겠어요. 깜짝 놀람 그 자체요. 네, 맞아요. 생명체에게 환경과 내적 모델의 극심한 불일치는 단순한 당황스러움이 아니라 곧 파멸입니다. 인간의 일상으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 내려온 줄 알고 허공에 발을 푹 디뎠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죠. 네, 그럴 때 진짜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막 근육도 확 굳고요. 저도 저번에 한번 그랬다가 발목 빌 뻔했거든요. 그게 바로 아주 강력한 예측 오류가 발생한 순간입니다. 뇌는 여기에 단단한 바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근육의 긴장도랑 체중 이동을 다 계산해 놨는데 감각기관이 바닥이 없다라고 보고한 거죠. 자유에너지가 치솟겠네요. 네, 자유에너지가 치솟으면서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분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탐구하는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과 연결됩니다. 어떤 통찰이죠? 불안이나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많은 만성적인 육체적 통증의 근원이 바로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예측 오류라는 사실입니다. 와, 대각.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나 타인 혹은 내 몸 상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굳건한 내적 모델이랑 실제 벌어지는 현실 사이에 대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뇌는 끊임없이 그걸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는 거군요. 네, 그래서 통증이나 불안이라는 경고 사이렌은 계속 울려대는 거죠. 마음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그 근원에는 해결되지 않은 예측 오류가 있다. 이거 정말 엄청난 통찰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 이 예측 오류, 즉 자유에너지를 어떻게든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뇌과학에서는 자유에너지 최소화 법칙이라고 부르죠. 아,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이 경고 사이렌의 스위치를 꺼야 한다는 건데 그럼 대체 어떻게 꺼야 합니까? 예측 오류를 줄여려면 제가 볼 땐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요? 네, 내 머릿속의 예측을 현실에 맞게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현실을 내 예측에 맞게 바꿔버리거나요. 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뇌가 예측 오류를 해결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딱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각적 추론을 통해서 내 안의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네,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군요. 일상적인 용어로는 내면 소통이나 명상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맞아요. 내 굳어진 신념이나 편견을 좀 유연하게 바꿔서 현실을 수용하는 방식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취자님이 한겨울에 되게 얇은 옷을 입고 밖에 서 있다고 가정해보죠. 뇌는 체온이 36.5도일 것이라 예측하지만 피부는 영하의 추위를 보고합니다. 엄청난 예측 오류가 발생하죠. 너무 춥겠네요. 네, 이때 내적 모델을 바꾼답시고 나는 지금 따뜻하다, 추위는 환상이다 하고 명상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얼어 죽겠죠. 물리적인 현실이 너무 가혹할 때는 생각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행동을 해야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생명체에게는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능동적 추론, 즉 행위를 통해 외부 환경 자체를 내 내적 모델의 예측치에 맞게 뜯어 고치는 겁니다. 아, 추우면 옷을 껴입거나 난로를 켜는 물리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거군요. 네, 행위를 통해 피부로 들어오는 감각 정보 자체를 따뜻함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료에 나온 재밌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시계가 멀리 있어서 시간이 잘 안 보일 때 시력을 높이려고 애쓰는 대신 손을 뻗어서 시계를 내 눈앞으로 당겨오는 행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을 내 입맛에 맞게 바꿔서 감각 데이터를 조작해버린다. 이 두 번째 방식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결국 생존이라는 건 가만히 앉아서 현실을 견디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환경을 통제하는 과정이네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화 생물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알로스테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정말 재미있거든요. 알로스테시스요?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라는 말은 학교 다닐 때 들어봤습니다. 체온이나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잖아요. 비슷한 건가요? 항상성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내부를 고정된 상태로 억지로 유지하려는 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반응이라면 알로스테시스는 훨씬 역동적입니다. 더 역동적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내 몸의 생리적 상태를 유연하게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서 행위를 통해 환경 자체를 나에게 유리하게 개조하면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과정이죠. 아, 우리는 세상의 타격을 가만히 맞으면서 견디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군요. 끊임없이 생각, 즉 내적 모델을 수정하고 움직임, 즉 행위를 무기로 세상과 협상하면서 살아가는 주체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 안의 생각을 바꾸거나 바깥의 세상을 바꾸거나 이 양손에 쥐인 두 개의 무기로 세상과 끝없이 협상한다. 아, 진짜 멋진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또 생깁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까 내 안의 모델, 내부와 바깥의 환경, 외부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나이고 어디서부터가 세상인가요? 그 경계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집니다. 그 질문에 대한 뇌과학과 정보이론의 가장 우아한 대답이 바로 마코프 블랭킷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름은 다소 낯설지만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를 떠올리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포?
세포요? 생물 시간에 배웠던 그 동그란 세포 막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세포에는 핵과 같은 내부가 있고 세포 바깥에 외부 환경이 있죠. 이 둘을 나누는 것이 인지질 이중막으로 된 세포막입니다. 네네, 기억나요. 그런데 이 세포막은 벽돌로 쌓은 성벽처럼 내부와 외부를 완벽하게 꽉 막아버리는 철벽이 아닙니다. 자신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하면서도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은 받아들이고 노폐물은 내보내는 아주 선택적인 소통의 창구죠. 다 막아버리면 죽으니까요. 즉 경계를 지으면서도 동시에 물질과 에너지가 소통하는 투과성 있는 담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한 시스템을 외부 세계와 통계적으로 분리하면서도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경계를 마코프 블랭킷이라고 부릅니다. 마코프 블랭킷. 나를 덮어주는 따뜻한 담요인데 숨구멍이 퐁퐁 뚫려 있어서 바깥 공기랑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이 마코프 블랭킷을 우리의 뇌나 마음의 구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각적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중심에 아주 깊은 곳, 우리의 내적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바깥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이 있죠. 이 둘은 결코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뇌가 바깥 세상과 직접 닿아 있진 않으니까요. 뇌는 두개골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럼 누가 연결해주죠? 대신 마코프 블랭킷이라는 경계선상에 위치한 두 명의 메신저를 통해 소통합니다. 바로 외부의 정보를 안으로 들여오는 감각 상태와 내부의 결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 구조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대한 루프가 되는 거네요. 외부 환경이 감각을 때리면 그 감각이 내적 모델로 들어가서 예측 오류를 발생시키고, 그럼 내적 모델이 행위한테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게 만들고, 그 움직임이 다시 외부 환경을 바꾸고, 네네. 이 과정이 죽을 때까지 빙글빙글 도는 쳇바퀴라는 거죠.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신경학적 뉘앙스가 있습니다. 모든 감각과 행위가 똑같은 결제 라인을 거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네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딱 그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거든요. 시각이나 청각, 촉각 같은 외부 감각들은 마치 회사에서 정식 보고서를 쓰듯이 사장님, 즉 우리의 의식, 그러니까 의식적인 내적 모델까지 결제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도망칠까요? 하고 묻는 식이죠. 네네. 그런데 우리 몸 안쪽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은 좀 다르지 않나요? 대단한 관찰력입니다. 심장 박동이나 장의 움직임, 혈압 같은 내부 감각이나 관절의 각도랑 근육의 긴장도를 느끼는 고요수용 감각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걷다가 발을 살짝 헛디뎠을 때 오른쪽 발목의 각도가 30도 틀어졌으니 중심을 잡기 위해 왼쪽 팔을 15도 들어 올려야겠다고 의식적으로 추론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냥 반사적으로 휙 팔을 뻗어서 중심을 잡잖아요. 사장님한테 보고할 시간도 없이 그냥 실무진 선에서 알아서 처리해버리는 느낌인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런 고유수용 감각과 많은 내부 감각 신호들은 깊은 의식, 즉 내적 모델의 최상위 계층까지 도달하지 않고 마코프 블랭킷의 가장자리에서 곧바로 행위 상태로 직행해서 무의식적이고 자율적인 반사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먼저 나가는 거군요. 네, 즉 내 안에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지휘자, 즉 의식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연주자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며 완벽하게 곡을 이끌어가고 있는 셈이죠. 무의식적 감각과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와, 의식을 거치는 감각이랑 무의식적으로 행위로 직행하는 감각들이 이 마코프 블랭킷 안에서 동시에 끊임없이 얽히면서 내 생존을 지켜내고 있다는 거네요. 내 안에서 이런 경이로운 정보 처리의 순환이 일어난다니 진짜 압도되는 기분입니다. 칼 프리스튼 같은 세계적인 뇌과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장 심오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 마코프 블랭킷을 통해 내부와 외부가 상호작용하는 끊임없는 순환 구조 그 자체. 그 루프 자체가요? 네, 감각을 받아들이고 모델을 수정하고 행위를 통해 환경을 바꾸는 이 멈추지 않는 역동적인 과정 자체가 곧 의식의 본질이라고 말입니다. 의식이라는 게 내 머릿속 어딘가에 가만히 앉아있는 실체가 아니라 환경과 끊임없이 에러를 수정하면서 주고받는 핑퐁 게임 그 자체라는 거군요. 의식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였네요. 아주 훌륭한 표현입니다. 자, 이제 이 깊고 거대한 뇌과학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청취자님, 그래서 이 복잡한 능동적 추론, 예측 오류, 자유에너지, 마코프 블랭킷, 이 모든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팍팍한 일상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든든한 위안이자 실질적인 무기를 얻으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지는 고통이나 통증, 불안을 그저 수동적으로 막고 견뎌야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기력하지 않다. 네, 우리의 뇌는 본질적으로 이 예측 오류, 즉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소통을 통해 낡은 편견과 내적 모델을 유연하게 수정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나를 짓누르는 환경 자체를 개조할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치유하고 삶의 균형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동적이고 강력한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나를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와 세상 사이에 엇갈린 오차가 나를 괴롭혔던 것이고,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두 개의 스위치,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라는 스위치가 이미 우리 손 안에 쥐어져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스위치를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껐다 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상상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라면 우리 각자는 거대한 마코프 블랭킷을 뒤집어쓰고 자기 안의 예측 오류를 줄이기 위해 발버둥치는 독립된 시스템이잖아요. 네, 각자의 블랭킷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확장이네요. 만약 내 뇌가 철저하게 고립된 채 내적 모델을 바깥에 투사하는 기계일 뿐이라면 우리가 누군가와 싸울 때 우리는 진짜 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게 맞을까요? 어쩌면 내 마코프 블랭킷이랑 저 사람의 마코프 블랭킷이 서로 어둠 속에서 자기가 만든 상대방의 환영, 즉 예측을 향해서 막 데이터를 집어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와, 진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배우자나 직장 상사에게 화가 날 때 그 분노가 진짜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뇌가 만들어 놓은 낡은 인간관계 예측 모델이 박살나서 생긴 단순한 정보 처리 에러, 그러니까 자유에너지 폭발인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타인이라는 또 다른 외부 환경을 내 방식대로만 추론하다가 발생하는 거대한 예측 오류, 인간관계의 갈등을 뇌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풀어낸 훌륭한 질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번에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게 된다면 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코프 블랭킷에 엄청난 자유에너지가 치솟고 있구나 하고요. 오늘 여러분의 뇌가 세상을 향해 어떤 예측 오류를 뿜어내는지,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깰지 생각으로 유연하게 넘길지 즐겁게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